자, 유치권입니다. 320조에 가지고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죠. 따라서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죠.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은 내 건데 사라는 의미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죠. 따라서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해 반드시 요 점유는 뭐 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죠? 소멸하게 되고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죠. 이 채권이 뭐에 관하여 생겨야 돼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겨야 되므로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지만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될 수 없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 아까도 문제가 보증금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로에 적어낸 것은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뭐 할 수 있죠? 조정할 수가 있죠. 이항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그 점유가 뭐 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는 뜻이죠. 321조 불가분성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322조 1항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죠? 경매할 수는 있어요. 다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뭐는 없죠? 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2항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해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법원을 통해서 해야 돼요. 따라서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하단에 323조 강의 과실수취권 해가지고요. 넘어가 보시면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수취한 과실은 공짜나 먹는 것은 아니라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충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금전이 아니면 뭘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충당하는 순서는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뭐죠? 원본부터 갚습니다. 원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충당 순서인데 법정 충당이라는데 먼저 뭐부터 까요? 이자부터 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았단 말이죠. 갚았는데 원금이 미달되면 먼저 뭐부터 까요? 이자부터 까고요. 그리고 남는 돈에 대해서 뭐죠? 원금에서 까게 되는 것은 유치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325조입니다. 안 읽어볼 건데 일단 유치권자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유익비 상한도 청구할 수 있는데 물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때는 누가 선택합니까? 소유자가 선택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324조에서 1항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2항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은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 두 가지 예고가 있는 거죠.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로 이해하는 거죠? 보존행위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가 있죠. 사망, 이러한 유치권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326조 아주 잘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정성에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될 수가 있고요. 다음 327조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의 소멸인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형성권 가입해야죠. 324조에서 의무 위반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즉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데 타담보 제공을 위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28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균형 규정이 없죠. 아까 보시면 뭐 반환 청구, 방해지고 방해 예방 이런 균형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아예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예.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고 이해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만약에 유치 목적물을 뺏어가려고 하면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은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입법자가 실수한 거다. 준용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뺀 거다. 따라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지만 뭐는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뭐가 다소수이고 뭐가 소수인지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판례도 없어요. 그럼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가 없는 건 명백한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건 명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학설 내림이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방금 읽어본 규정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로 인하여서 즉시 뭐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저당권입니다. 일단 356조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저당권은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371조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인데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이 360조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밑에 있는 뭐죠? 지연배상이거든요.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지연배상,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몇 년분이요? 1년분에 하나요? 담보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자는 뭐예요? 무제한인 거죠. 뭐만요? 지연배상금만 뭐죠? 1년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원본이나 이자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밑에 나와있죠, 그죠? 따라서 채무 지연배상금이나 저당권 실행비용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358조죠. 자, 일단 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만 따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읽어볼게요. 저당권익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근데 가로에 뭐죠? 부합물인데 저당권 설정 외의 부합화권도 포함되고요.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뒷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부합물에 미친다는 규약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59조는 안 읽어볼 건데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됩니다. 370조에 준용 규정해가지고 214조 방해 제거와 예방은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자는 뭐는 없어요? 반환 청구권은 없고요. 유치권의 불가분성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도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효력이 미치고요. 333조 동산질권의 순위는 배당 순위예요. 333조 안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질물 이해 재산으로부터 변제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일반 채권자적 지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 있죠? 물상보증인을 구상권 해가지고 남의 빚을 뭐죠? 보증 서는데 그 결과 아파트가 날려갔다면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구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인데 이 물상대위도 질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질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에 뭐하고 있죠?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5조입니다. 일괄 경매권. 잠깐 읽어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에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어디에 대해서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문은 없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 거에 대해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뭐 할 수 없죠?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은 추가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3조 제3취득자입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이랑 죄송합니다. 다시요. 2항이죠. 그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제3취득자도 뭐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가 있고요.
364조. 저 제3취득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변제할 수 있고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뭐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가로에 나와 있죠.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이면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뭐예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그 저당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갚지도 못하고 경락도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죠? 367조죠. 제3취득자는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제3취득자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62조인데 담보물 보충공익이죠. 일단 담보가 부족하면 보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업 볼 때 제가 뭘 조심하자고요? 저당권 설정자의 뭐죠?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362조 7조 보시면 362조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의 뭐라고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원상회복 담보 제공 담보물 보충 충고권 행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61조 부종승에 관한 내용이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셔서 357조입니다. 일단 357조는 뭐 큰 건 아니죠. 근저당권의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죠? 근저당권인데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으로는 이자만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자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돼요? 지연배상금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고요. 이 지연배상금은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당연히 지연배상금도 포함되게 되고요. 다만 항상 조심할 것은 뭐죠? 실행비용이죠. 경매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뭐 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68조입니다. 공동저당이죠. 1항은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죠?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안 읽어보고. 2항 20배당이죠. 먼저 말로 설명드리고 읽어보면 20배당하면 경매된 물건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돈 다 받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뭐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차순위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대위권이 인정이 되죠. 이 항 보면.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의하여 저당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가 있죠. 다만 메모할 것은 뭐예요? 대위 목적물이 대의 대상물이 물상 보증인 소유면 뭐 할 수 없죠? 대위할 수가 없다. 이게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항에 따라서 대위하고자 하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면요? 물상 보증인 소유면
뭐 하지 못합니까? 대여하지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죠. 동시배당에서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백선 특강 할 때 사례로서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뭐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총칙입니다. 527조. 청약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물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하죠. 528조 1항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돼요. 따라서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착된 승낙으로는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죠. 2항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했어요. 원칙적으로 1항에 따라서 계약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계속 보시면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밑에 가로는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지엽적인 거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승낙해다오 청약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도달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 1항이죠. 그죠? 근데 갑이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9월 12일 날 발송한 거라면 너무 아깝네. 9월 22일 날 발송한 거라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죠. 이때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라는 민법 규정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생한 때이기 때문에 9월 22일 날 계약이 뭐죠? 성립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먼저 맨 밑에도 두 번째 줄 보시면 531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뭐죠?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은근히 복잡하고 잘 이게 머릿속에 안 남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승낙기간 내에 도달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도달돼야 합니다. 다만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가 되는 거죠. 따라서 530조를 위에 보시면 528조와 529조의 경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의 일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여기 승낙이 연착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승낙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일단 532조에서 넘기셔서 맨 위에 보시면 안 읽어보면 되는 거죠.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때 바로 계약이 뭐죠? 성립이 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세실, 음식을 먹거나
책에 내가 이름을 쓰거나 밑줄 그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 때에 당연히 성립됩니다. 언제? 있는 때. 안 때가 아니죠.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거 하나만 주면 되겠죠. 533조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데 이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된 때가 언제냐? 둘 중에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가 되니까 나중에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고요. 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535조입니다. 계약처를 생략하시죠. 1항 목적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한 계약입니다. 중요하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문제가 돼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죠. 다시 말하면 체계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을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뭐죠? 신뢰액이죠. 신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익액이 넘지 못하는데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체결자는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무엇보다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죠. 끝이죠. 536조입니다.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정리할 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선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 실제로 선이행 의무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중도금이 떠올라야죠.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중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잔금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서류를 교부하는 게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입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죠?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항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 선이행 의무자죠. 상대방인 후이행 의무자의 재상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그 후이행 의무자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방금 읽어본 거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여기까지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죠? 판례도 나와요. 판례는 또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행 지체를 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뭐죠? 행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금은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없이 안 했어요. 이행지체했어요.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잔금 지급 시기가 되면 상대방에게도 이전 등기서를 줘야 될 뭐가 도래한 거죠? 이행기가 도래한 거니까 이때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7조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인데 일단 537조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후발적 불능인데 쌍방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규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위험 부담이에요? 채무자.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채무자라는 말 밑에다가 뭘 적어야 돼요? 매도인이라고 적어야죠. 매도인. 따라서 위험은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후발적 불능이고 규책 사유가 없다면 매매 대금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자, 채권자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갚다는 말은 채권자는 반대급부물을 진다는 말은 매수인은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3항 전항의 경우에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인데 이때 생기는 이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절약입니다. 후발적 불능이 됐기 때문에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뭐만 받아요? 돈만 받으면 뭘 안 내도 돼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 금액만큼 뭘 해줘야 돼요?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는 말은 받을 돈에서 뭐예요? 깎아줘야 한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자, 539조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1항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직접 급부 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항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2항 전항의 권리는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죠. 그럼 결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직접 이행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수익의 의사를 뭐죠? 표시해야 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직접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넘겨져가지고 540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약자 입장에서는 이놈이 내가 직접 돈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놈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이 결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540조 해가지고 채고할 수가 있어요. 540조. 제3자로 인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를 확답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채고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 이익을 받을 것을 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답니다. 여기서는 잘 내진 않는데 가끔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이익을 받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죠? 본답니다. 그죠?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541조입니다. 읽어보진 않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란 외에는 더 이상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543조부터 뭐가 나오죠? 해제와 해지가 나오죠. 아, 그래도 많이 했죠, 그죠? 그죠? 저는 솔직히 아까 막 2시에 시작할 때, 할 수 있을까? 막 서둘렀는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 못하면, 다다음 주적이죠.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기죠. 우리가 백선 들어갈 때 1시간 정도 요거 마지막 정리하고요. 문제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래서 뭐 오전 오후 나눠서 할 거니까 그죠? 할 거고 그다음에 무리해서 제가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무리해서 끝나면 또 나중에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오늘 다 못 끝낼 건 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해야 다음 주에 우리가 뭐죠? 부담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뭐죠? 서두르. 그러니까 앞에는 실제로 서두른 이유가 민법 총칙은 조문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뒷부분이 조문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또 뭐 판례니 막 미주알고절해서 민법 총칙 부분 막 2시간 해버리면 이거 막 8시간, 10시간 해도 안 끝나요. 그래서 그냥 확 앞에는 뭐죠? 1시간 만에 민법 총칙 한 거예요. 자, 이제 해제와 해지죠. 543조 1항입니다. 1항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읽어볼게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는 그 해제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 의미 없는 규정인 것 같잖아요. 단독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뭐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고요. 이 항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해제, 해지가 돼서 이미 효과 발생했다면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죠. 그 다음 544조입니다. 자, 일단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채무불이행이 뭐죠? 이행지체죠. 이행지체가 뭐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544점.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죠. 뭐라고요? 아니한 때죠. 안 하는 거죠.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예외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 하겠다는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채고할 필요가 없죠. 매매할 곳은 뭐냐면 채고도 필요 없지만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채고도 필요 없지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당장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여기서 계속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채고 필요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무엇도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두 번째 예외는 뭐죠? 정기행위죠. 545조입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환갑잔치 때 떡을 쓰려고 환갑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끝나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결혼식 끝나고 와야 의미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계속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채고를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행위도 채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엔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해제가 필요 없다 해서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채고입니다. 뭐는 꼭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는 해야 돼요. 따라서 자동으로 해제된다의 지문은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죠. 546조죠? 이행불능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됐어요. 왜 앞에 책임 있는 사유로 나온 거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뭐로 가게 돼요? 위험부담으로 가잖아요. 뭐로 올라오면요? 채무불이행으로 올라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채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과 똑같아져요?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 불능 경우와 똑같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47조입니다. 해지와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돼요.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 동시에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은근히 가끔 나오더라고요. 동시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5명이면. 손잡고 가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원이 하면 되고,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동시에 할 필요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가끔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이 소멸은 뭐죠? 금전적인 거죠. 따라서,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일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둘이 함께 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 해제권 포기할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권의 소멸은 한 사람이라도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8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죠. 특색은 제3자 앞에 뭐가 없어요? 선의가 없죠. 따라서 해제 경우에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앞에 뭐가 없어요? 선의가 없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추가되는 게 있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달라지죠. 이때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는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규정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도 보호되지만 뭐여야지만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자를 붙이는 것은 언제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만 이자를 붙입니다. 취소, 이자 안 붙이고요. 합의 해제에도 뭘 붙이잖아요?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549조. 원상 회복 관계는 뭐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근데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도 해야 되고 별도로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원상 회복은 당연히 뭐죠? 동시행 관계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도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가 됐을 때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만 뭐인 것이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죠? 동시행 관계이므로 만약에 상대방이 지는 안 한다면 손해배상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50조죠. 해지는 장래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요. 따라서 소급하지 않고요.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해제하고 해지하고 별도로 또다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552조와 553조는 해제권의 소멸이에요. 일단 최고죠. 상대방은 해제할 것인지 안 할지 여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채구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53조 이런 의미죠.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 그죠? 그러면 원상회복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다면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해제권자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하면 해제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553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다 뭐가 된 거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해제권이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1시간 정도면 요 매매하고 임대차에 관한 조문은 정리할 거고요. 1시간 더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백선특강으로 들어갈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